자, 역사 속 인물을 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46화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 45화에서 1차 세계대전의 발발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판에 사라예보의 총성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이제 공부를 해서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난 방송을 통해 저희가 듣게 돼서 너무 긴박감 넘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의 배경이기 때문에 재밌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됐고요. 자, 2부 내용 또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송소미 씨 제가 안 나왔을 때 강민경 아나운서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잘하고 가셨더라고요. 지지난주 앵크나이트에 강민경 씨가 나와서 임장기획 방송 여러 개가 있는데 뭐에 나오고 싶냐라고 했더니 여기 나오고 싶다고 콕 집어서 요 자리에 제 자리가 아니라 요 자리 나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로? 1차 세계대전이 그렇잖아요. 자, 친구 다 사촌 친구 그렇지. 이렇지만 결국 전쟁은 벌어지잖아요. 어이없는. 네. 안녕. 네. 굳이 콕 집어서 친구가 앉아 있는 자리를. 너무 슬픈 게요. 네. 제가 이도현 TV에서 전화를 말 때도 혜정이가 콕 집어서 제 자리로 들어왔거든요. 모두가 노리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송소미. 세 분이 슬프네요. 그렇게 친하다고. 셋이 정말 친한데 그 친하다는 말을 저희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치겠다는 의미. 네. 제가 다른 데를 또 개척해야죠. 친구들이 쫓아올 수 있게. 강민경 아나운서가 이제 M장기에 2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엠크나이트 빼면은 네. 역사 방송, 영화 방송인데 네. 영화 방송 와보니까 지가 설명도 해야 되고 얘기할 게 많거든. 역사 방송 재원 쌤이 설명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날로 먹기 위해서. 네. 방송도 날로 먹기 좋고 네.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가 앉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송소미 자리 노리는 거냐 했더니 더 큰 꿈을 꾸더라고요. 뱃쌤 옆자리가 비어있다. 뱃쌤이 외로워 보인다. 옆에 하나 나달라. 의자 하나 나달라. 자, 내 돈 주는 건데 말이죠. 씨가 프로그램의 전체 제작비를 늘려라 이 얘기 아닙니까? 분비증강이죠. 제가 단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투자 가치는 없습니다. 들어왔을 때 조회수 한 2, 3만씩 올리면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그렇죠. 잘 모르죠. 네. 근데 강민경 아나운서도 방송을 또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센스도 있으신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제가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송소미 아나운서가 급하게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또 대신해서 왔다가 계속 앉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열심히 할게요. 네. 자리를 절대 비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방송계의 발칸방입니다. 야, 발칸인가요? 여기 발칸입니다. 하얀 거네요. 네. 두 선생님 말고는 야. 심지어 저도 자리가 시청자들은 제가 빠지길 또 가장 강력하게 원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말줄이란 거 그래서 그분은 참 흥미로우신 분이에요. 그 댓글 다시는 분은 왜 사장님 보고 말줄이라고? 아니 이 방송은 사장님 방송인데 사장님 보고 말을 줄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 친구를 강퇴시켰습니다. 댓글 못 달아 이제. 뺀당했구나. 네. 자, 어쨌든 굉장히 되게 평화롭게 진행되는 방송인 것 같지만 물 밑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그럼요. 세계대전이 발발되고 있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네.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찾아주는 아이세라 퍼펙트 스킨케어 세트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빙하머드의 극미세 입자가 모공 속 노폐물과 각질을 싹 빼주고요. 70여 가지 미네랄이 피부 속 깊이 영양을 채워줍니다. 아이세라 빙하머드 클렌징 폼의 효소 성분으로 당김없는 완벽 세정에 맑은 세안하시고요. 이후에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빙하머드팩으로 모공 관리와 피부 노폐물 제거해 주시고요. 잠자기 전에는 프리미엄 수면팩으로 관리해 주시면 피부 장벽 케어로 피부 보습막을 형성하고 밤사이에 수분 손실을 줄이고 충분한 영양 공급까지 해드립니다. 아침에 생기가 살아난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세라는 소노코스.net 또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소노코스에서는 구매자분들의 찐 후기와 매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네. 자, 수면팩 다들 잘 쓰고 계시죠? 네.
수면팩 너무 잘 쓰고 있고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여성분들 화장 지우고 나서 깔끔하게 지워야 되는데 네. 여기서 나온 폼 클렌징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지워지고 또 용량 자체가 굉장히 커요. 네. 성분도 좋고 화장도 잘 지워지고 용량도 크기 때문에 한번 사두시면은 네. 굉장히 또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노코스 아이세라 이 선물 세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박스에 딱 들어가서 그 패키징을 잘해서 보내주시니까 혹시 선물하실 분들 있으면 그 3종 선물 세트 구성되어 있는 제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성분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바로 뭐가 나요. 근데 아이세라는 아무리 써도 트러블이 일단 안 나고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아이세라 소노코스 아이세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하루가 팍팍한 가계 경제에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www.보험장터.com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역사내 피셜 그놈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 신청만 하셔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라테 한 잔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험 장터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보험 드신 분들 중에서 내가 뭐 어떤 보장을 받고 어떤 특약이 가입이 돼 있는지 세세하게 꼼꼼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99%일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근데 나한테 필요가 없는 것, 또 중복으로 가입이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네. 보험 장터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다이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예 저처럼 보험을 뭘 들었는지 모르고 보험을 아예 안 들어놓은 사람도 도움이 되나요? 필요한 그렇죠. 보험을 알려주는 거죠. 알아봐 줄 거야 아마. 뭐 자기 어떤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옛날부터 뭐 이렇게 들어야 되는 듣고 거. 있었는데 뭐 전혀 그냥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나이별 직업별로 다 해줘요. 뭐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 진짜 중요한데. 네. 네. 그 보험 같은 거 막 해약하지 마시고 오래 힘들다고 해서 막 해지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또 필요한 것 중에서도 신청해서 어떻게 또 받는지 돌려받는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보험장터의 보장 분석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감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 꼭 필요한 구강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합니다. 감기 등 환절기 건강에 민감하신 분, 또 호흡기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에 가래나 기침 등 구강과 연결되는 목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특히 필요하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울트라그린 프로폴리스를 검색하시면 한 개만 구입하셔도 무료로 배송해드리고 있고요. M장기획 런칭 기념으로 M장기획 시청자분들을 위해 2개 구매 시 1개를 더 드리는 2+1 행사도 진행합니다. M장기획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검색창에 울트라그린 프로폴리스를 검색해주세요. 네, 부강 뉴키바이오 울트라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이게 네.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프로폴리스가. 그래서 브라질 열대우림의 그린 프로폴리스 100% 사용 제품이라고 하네요. 네. 자, 이 벌들이 벌집을 만들 때 그 벌자형, 벌집형 모양이 있잖아요. 육각형. 그 벽에 다른 어떤 것들이 침투하지 않게끔 이 벌들이 이제 뱉어놓는 보호 작용하는 거죠. 면역 작용을 하는 성분을 거기서 추출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프로폴리어스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프로폴리스. 꿀맛이 좀 살짝 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브라질 열대우림에 있는 프로폴리스 더 셀 것 같아. 브라질 벌들 되게 셀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약간 좀 더 살벌할 것 같은 느낌인데 브라질 여러분. 열대우림이라니까. 꿀벌한테 물리시겠습니까? 브라질 벌한테 물리시겠습니까? 다 우리나라 벌 택하지 않겠어요? 약할 것 같으니까. 아, 그럼요. 무성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왁싱도 브라질 왁싱 아닙니까? 뭔가 빡센 느낌. 얼마나 세게 나 있으면 브라질 왁싱을 하겠어요. 도움이 되는 게 맞아. 아, 기억에 많이 남으면 되죠. 네. 네. 그린 프로폴리스 100% 제품이니까 또 네. 마칸토 페루산 뭐 네. 이런 식으로 프로폴리스 브라질 열대우림 그린 프로폴리스를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원산지 믿고 네.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울트라그린 프로폴리스 검색해 주시고요. M장기획이라고 꼭 메시지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강 뉴키바이오 울트라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였습니다. 마치구름에서 신제품 출시됐습니다. 마치구름처럼 진정해 밤은 마유와 시어버터 7가지 식물성 오일을 넣었으며 갑자기 난 트러블에도 바르실 수 있게 병풀과 알로에, 편백, 티트리 오일을 넣었습니다. 입술에 바르시는 립밤, 트러블이 나거나 보습이 필요하신 부분에 바르실 수 있는 멀티밤으로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치구름의 제품이기 때문에 향료를 넣지 않은 순한 제품으로 역시나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마치구름 같은 보습크림은 최종 업데이트 버전이 나왔습니다. 사용하기가 쉽고 휴대도 편하시게 100ml 2개의 박스 포장으로 변경이 됐고요. 전 버전과는 다르게 오일과 왁스 비율을 맞춰서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보습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역시 향료 무첨가의 순한 제품입니다.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 가족용 보습크림, 네이버에 마치구름 검색해주세요. 자, 여러분 마치구름입니다.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했던 보습크림이지요. 자, 겨울철 이 트는 피부 때문에,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아이들 아토피도 겨울이면 더 심해진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마취구름 바르면 확실히 보습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제품보다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 이제 어저께 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여동생 부부도 오고 조카도 왔는데 조카도 잘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 엄마들은 항상 그 기저귀 가방 갖고 다니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냥 늘 마취구름은 그냥 상비 상태더라고요. 네. 맞아. 네. 순하니까 꼭 써야 되고 저는 이거 마취구름 하나를 다 써서 중간에 그냥 집에 있는 바디로션으로 바꿨어요. 잠깐. 네. 그랬더니 계속 덧발라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마취구름 한 번 바르면 네. 그냥 하루 종일 촉촉해서 굳이 네. 덧바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또 진정의 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피부 트러블 발진 빨갛게 올라오는 거. 갑자기 뭐 뾰루지. 이유를 알 수 없이 이게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진정 효과를 또 누리고 싶으시면 진정의 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하실 때 어차피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마취구름 하나, 진정의 밤 하나 이렇게 같이 구매하시면서 M장기획 꼭 쓰셔서 혜택 받으시면서 구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취구름이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야기, 남은 이야기 해주시죠. 지난 시간에 이제 끝 무렵에 몰아치듯이 한 얘기가 이제 사라예보 이야기였는데 네. 이거 중요해요. 사라예보의 그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요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스토리가 재밌으니까 집중하기 좋긴 한데 네. 요거는 그냥 총 맞아서 황태자가 죽었다라고만 기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네.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앞서서 굳이 30-40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었던 어떤 세계적인 정세가 네.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칸뿐만 아니라 발칸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각국의 어떤 그런 패권 경쟁.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독일이 개새끼죠. 네. 나쁜 새끼들이에요. 네. 이때 당시에 독일 군부 굉장히 나쁜 놈들이죠. 특히 그 빌레름 2세 네. 그 TVN에서 하는 그 방송이 네. 뭐죠? 그 세계사 벌거벗은 세계사. 세계사. 그거 보니까 잔인하더라고요. 이 1차 세계대전 편을 하는데 네. 거기에 그 독일에서 오신 그 다니엘 네. 그분을 앉혀놓고 방송을 다니엘 린데만. 그걸 앉혀놓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후드려 패겠다는 네. 소리잖아요. 근데- 그분 반응이 어땠어요? 아니, 괜찮았어요? 왜냐면 독일은 언제나 역사에 네. 굉장히 반성적인 맞아요. 모습을 우리나라 보여서 임진왜란한테 강남 앉혀놓고 이제 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경술국지 얘기하는 거. 네. 사오리 씨 뭐 이렇게. 근데 강남은 혼혈이니까 네. 어쨌든 한국 피도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또 그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어. 또 그 유대인이시다. 아. 그 계열이기도 네네네. 하셔가지고 뭐 그러신지 아니 근데 꼭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독일 분들은 그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전체주의를 만드는 것 중에 민족주의나 전체주의를 만드는 것 중에 암기 과목을 교육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암기 과목도 안 가르친대요. 독일의 교육의 영향이 커요. 네. 네. 그 독일 교과서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자 제가 아까 전에 쭉 얘기했잖아요. 그 18, 19세기, 20세기 들어서는 네. 그런 복잡한 그 관계들. 네. 그래서 다 각 나라의 역사 교과서 굉장히 첨예합니다. 네.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각자의 자국의 입장에서 썼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를 만들 때 같이 만들죠. 아. 프랑스, 독일 같이 만들고 네. 영국도 같이 만들고 아.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한 나라의 어떤 입장만 강조되면서 역사 네. 교육이 되는 순간 그렇죠. 또 전쟁하자는 거예요. 네. 아 유럽은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요. 또 서로 민족- 얽히고 얽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또 민족주의가 되는. 네. 네. 그거를 모티브로 만든 재단이 동북아 역사 재단이에요. 사실 아. 네, 여기서
각국의 역사 네.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평화와 화해의 음.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유럽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유럽의 어떤 왜냐면 웃기지 않나요? 네. 우월주의가 너무 심하고. 거기에다가 지들이 쌓아놓은 똥들 네. 지금도 치우고 있는데 각 나라들은 네. 이제 와서 평화를 얘기하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사실 자기네들이 개발 다 이뤄놓고 이제 와서 네. 그리고 환경 에너지 이야기도 하고 1차 세계대전은요 2차 세계대전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의 최종 패자가 독일이기 때문에 네. 영국, 프랑스는 자신들의 식민지 쟁탈전에 대해서 그다지 반성하지 않습니다. 승자가 돼버린 거죠 그냥. 네. 역사에. 물론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제 독립들을 하지만 네. 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거기에 있는 나라들 프랑스말 쓰면서 국가대표 하면 너무 그 안에 있는 또 그 안에서의 또 민족주의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음에도 딱히 반성하지 않아요. 저도 좀 궁금했던 게 그 이런 약간 세계 전쟁 이런 거 보면은 왜 패전국이 다 책임을 져요? 패전을 했으니까. 승자 독식의 원리죠. 잘못은 했잖아요. 어쨌든 따지고 들어가면. 근데 그걸 굳이 반성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겼으니까? 이겼으니까. 그럼 이제 패전국이 책임을 안 지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살을 해버려야죠. 네. 패전국은. 아니, 근데 이거는 말살할 뭐- 수가 없으니까 배상을 하고 이렇게 항복하는 거지. 네. 이거는 뭐 사실 진리 아니겠습니까? 패자는 말이 없다. 네. 어디에나 적용되는 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1차 세계대전에 사실 일본도 승전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오역의 역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인정받은 꼴이 된 거죠. 네. 일본이 그래서, 승전국이 네, 되는 그렇죠. 바람에 사실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렇죠. 서구 열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자들이 어떤 그 추구하고자 했었던 이상들은 똑같아요. 네. 네, 뭐 그러니까 똑같이 나쁜 놈들인 거죠. 만약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독일과 손잡지 않고 연합국과 손을 잡아서 뭘 했다 그러면 망했어요, 한국은.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네.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마 없을 수도 네.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건. 그건 정말로 모르는 알 수 건데 없는. 그런 상상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네. 이제 그런 역사들을 이제 굳이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 이때 당시의 어떤 세계적인 그런 정세들이 네. 지금도 이어집니다. 네. 지금도 발칸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와 네. 이 발칸을 차지하려고 하는 유럽 열강과 러시아와 밑에 있는 또 중동 근동의 네. 어떤 그런 경쟁들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지금도. 지금 약간 양상이 달라져서 대륙 간 긴장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로 대립되는 지금 그 중간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 네. 중요하죠. 앞으로 동북 쪽에 소수 민족들이 또 이 네. 발칸처럼 그럼요. 되면 이건 난리도 네, 아닙니다. 난리도 사실. 아닐 겁니다. 이게. 그 과도기에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지금은 1차 세계대전의 그 거대한 패러다임이 무너졌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네.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1차 세계대전 중간에 이념 전쟁도 같이 껴 들어가거든요. 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안에서 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갈등도 이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네. 그래도 이게 크로아티아 얘기를 잠깐 하시겠지만은 아마 크로아티아가 독일의 후견을 받고 그러면서 뒤에 또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새로 신세국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뭔가가 또 후견이 돼 갖고 새로운 갈등을 또 만들어내는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네.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네. 지도를 보세요. 지도 보면 바로 나옵니다. 네.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네. 독일이 중간에 있으면 밑에 발칸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오스트리아 있고 중간에 발칸이 있고 그 옆에 바로 러시아. 이게 다 각각 저희가 각 나라들 여행 갈 때 이게 별도로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이러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요. 네. 따닥따닥 다 붙어 있는 나라. 그 나라들끼리는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요? 그냥 가죠. 국경 가죠. 넘으면 끝? 아니 유로 네.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여권 없이도 그냥 다 왔다 갔다 되기 때문에 이게 비극이 여기가 큰 제국, 큰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에 또 다른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요 바깥 나라와 똑같은 민족이 있어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약간 핵처럼 안에 핵처럼 들어가 되는 있는 거구나. 거구나. 이러니까 이게 그럼 여기를 자치권을 주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또 자치권을 줘야 돼? 그럼 여기와 바깥은 똑같은데 서로 뭐나 치고받고 지금이 발칸이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냐? 지금 1차 세계 제국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국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 안에 종교까지. 그렇죠. 종교까지 그리스 종교. 곁들여졌다. 네. 가톨릭. 네.
흔히 말하는 이슬람 다 붙어 싸우. 붙어 있죠. 이거 사태 그거잖아요, 사실. 그럼 같은 종족이어도 종교가 다른 경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다. 사실은 같은데 종교로서 위장을 하고 또 충돌하고 싸우고 막.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해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맞습니다. 관계까지도 똑같은 가는 거예요. 똑같은 네. 그 크림반도 네, 이야기가 그렇게 같이 이어지어 있죠. 그 지금 유럽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호혜를 베푸는 형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꼴사나운 일이에요. 이 지금 이민자 밑에 있는 아프리카나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난민이 만들어지고 네. 그것 때문에 유럽으로 이민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난민들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는 본인들이 싼 똥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받아주고 뭘 하는 거를 네. 뭔가 굉장히 특혜를 주고 호혜를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오히려 지금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소용돌이와 맥락에 책임을 각자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맥락인 거죠. 또 궁금한 게 그 반도 있잖아요. 발칸반도, 크림반도, 한반도도 그렇고 왜 반도는 이렇게 다 탐내요?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사실 지리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리학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정학적 결정론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가 있는 건데 네. 마치 반도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역사는 걸어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는 네.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반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서구 영광이 욕심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그거 있잖아요. 탐나는 곳이니까.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발칸에 얻은 항구 뭐 이렇게 한다라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약 지역이긴 한 그렇죠. 거죠. 근데 걔네들의 명분인데 취약하긴 하죠. 그래서 반도가 침략에 취약한 거지. 거기가 그것 때는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건 다른. 반도이기 때문은 아니지만 왜냐면 반도라 취약하긴 하다. 그리스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럼 반도라서 제패한 건가요? 그 다른 분 이탈리아 로마는 반도라서 그러면 세계를 제패했나? 거꾸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엮고 되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가 이스탄불이에요. 네. 비잔티움 원래 콘스탄티노플, 네. 비잔티움, 지금 이제 이스탄불로 이어진 여기를 어떠한 문화권이 먹느냐가 유럽의 역사를 좌지우지합니다. 예, 이 여기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했고 독일이 여기를 점령하고 싶어했었고 네. 그거를 사수하려고 하는 또 집단이 또 있는 거고 네. 지금은 결국 오스만의 지금 터키죠. 튀르키예. 튀르키예즈 그쪽 지역이 유럽의 그 발칸 원래 다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었지만 여기만큼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 라고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 거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는 거죠. 중요. 갑자기 이용진.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사라예보 총선까지 이어지게 된 거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해야 돼요.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음. 민족주의 때문에 지금 이원 제국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네. 요거를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안정화를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확고하게 우리가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세르비아를 비롯한 주변의 발칸 국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네. 이 전쟁은 국제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을 꼬셔야죠. 독일한테 갑니다. 참전을 시켜야 되니까. 네, 이 군부가 일단 요제프 황제는 사실 전쟁을 조금 꺼렸어요 처음에. 네. 이 사람은 그 드라마 황후 엘리자베트도 보면 네. 요즘에 재평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호전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네, 호전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오해한 정치. 이 제국이 찢겨져 나가는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고 네. 그 가운데서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대부분의 돈을 철도 까는데 했습니다. 근데 안에서 우리가 네. 지금 다양한 민족들이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 인프라를 단단하게 하고 철도를 깔아가지고 민족 간의 어떤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이러한 방식을 선택했었던 황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쟁을 좀 반대해요. 근데 이제 군부가 설득을 하죠. 네. 이거 갖고 안 된다. 이거 갖고 안 된다. 지금 이 세르비아만 문제일 것 같아? 세르비아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황제? 지금 이거 우리 이러다가는 좆됩니다. 우리 지금 빨리 가가지고 독일을 설득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친서를 쓰게 반 협박, 반 어떤 그런 네. 회유를 해서 결국은 독일 쪽에 친서를 보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요제프 1세가 친서를 쓰게 되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붕괴시키고 나아가 독일 이탈리아를 연계한 삼국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바로 황태자 암살이다라고 하는 식의 친서를 독일 황제한테 보내게 되죠. 근데 독일이 처음에 이걸 받고 뜨뜨미지근하게 반응을 해요. 네. 네. 이거 전쟁하면 세계대전인데 압니다. 이거 도와줘? 오스트리아를 도와줘? 세르비아랑 해? 러시아가 와? 러시아랑 우리랑 전쟁인데? 러시아랑 우리랑 전쟁해? 그럼 이게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야. 거기 협상 맺은 데들 있잖아. 영국이랑 프랑스 가야 되네? 네. 이거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해서 계속 이제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데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계속. 네. 이거 우리가 만약 단독으로 친다고 해도 니네도 좆되는 거야. 우리랑 동맹이잖아, 니네. 그럼 니네 멀쩡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유명한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설득을 성공하게 되고 독일이 그 유명한 이제 백지 수표를 보내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네. 헝가리 제국에 그게 뭐냐면 전쟁이 나면 니네가 요구하는 거 써. 다 해줄게. 무조건 예, 참전. 무조건 도와줌. 어떠한 형식이 됐든 무조건 도와줌. 그러니까 일단 니들이 알아서 한번 무적 결정을 해봐. 깐부를 맺는군요. 절대 깐부. 네, 그렇죠. 깐부, 완전 깐부. 니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우리가 뭐든 하겠다라고 하는 백지 수표를 받아내고 오스트리아가 이제 전쟁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당장 못 쳐요. 왜냐면 이때가 농번기였어요. 네. 농번기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뭐 농사 지을 때는 네. 이게 징병도 안 되고. 네, 이게 근대적인 어떤 전쟁의 모습들이 보이면서도 동시에 정근대적 모습들도 아직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6월 28일 날 암살되잖아요. 7월 넘어가면서부터 네네네. 이게 이제 추수가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세계적인 전쟁들 과거 이제 현대전 말고 과거전들 보면 추운데 꼭 그렇게 겨울에 전쟁을 해. 한만 하니까 그때 이제 농부들을 끌고 가기 좋거든요. 동원 시작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겨울이거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저 국민 전체 징병제 뭐 이런 네. 게 아니에요. 전쟁할 거면 이제 징집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 그냥 맞게끔 이렇게 가는 거고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무슨 뭐 같이 뭐 막사에서 뒹굴면서 제식훈련하고 이런 게 없이? 이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식의 현대적 전투의 방식이 도입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끝나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네. 네, 농사 끝나고 데리고 와야 더더군다나 돼서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기는 국민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다민족 국가였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단 더더군다나. 끌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못 가고요. 두 번째는 이때 그 프랑스의 푸엔카레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해. 러시아가 와. 거기에 프랑스 대통령 옆에 있어요. 프랑스로 바로 참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둘 간의 양자 간의 협상이 급하게 성사될 수 있으니 얘네 돌아가면 가자라고 해서 일단 전쟁은 뒤로 미뤄둔 상태였지만 다 알죠 뭐 군대가 움직이는데 네. 군대가 지금 그 세르비아 인접 지역으로 네. 움직이고 있으니까 수십만이 걷다. 수십만이 지금 30만 병력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몰랐을 리 없죠. 그렇게 해서 30만 정도 되는 군 병력을 세르비아 국경 지역까지 이동시킨 다음에 네. 백지 수표를 이제 받았잖아요. 백지 수표를 받았으니까 이제 세르비아한테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대식 전쟁은 뭐 근대 전쟁과 비근대 전쟁을 딱 잘라서 어떻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네. 이게 이제 그 국제 조약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요 미리 상대방 국에 선전포고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최초로 이 정상 국가 대 정상 국가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 대 국가 간에 상호 간에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네. 약간 뭔가 웃기죠.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건 없지만 네. 정의롭게 서로 간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요이 땅이라고 하나. 칠파.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왜 요이 땅이라고 했냐면 그게 처음으로 성사된 전쟁이 러일 전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일본이 러시아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러시아가 그걸 받고 그냥 나온 것 같은데 잘 넘어가시네. 아니 이걸 설명하려고 했었던 네, 거고 네. 그 최초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전쟁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형식이 그때부터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네. 함부로 못 쳐요. 네. 사실 2차 대전 히틀러도 다 선전포고한 네, 선전포고한 겁니다. 거예요. 다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선전포가 있는데 아니 됐어 난 싫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죠? 이거 등기 같은 거예요. 보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봐? 안 보면 이미 본 거로 보여 이런 형태. 내용 증명 같은 거구나. 똑같은 겁니다. 내용 증명입니다. 딱 똑같은 거예요. 내용 증명을 보내요. 어. 세르비아 쪽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내러 갑니다. 근데 이제 입장이 어떻겠어요? 지금 오스트리아 쪽 애들은 어깨 이만한 거예요. 그냥 독일이 우리 백지수표 줬는데, 우리 독일이 있어. 하고 세르비아에 있는 그 오스트리아 네. 대사가 그쪽 찾아가가지고 야 니네 총리한테 전해줘. 툭 던진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이냐. 네. 근데 그때 아마 받은 사람이 재무국장인가? 총리가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증을. 선전포고증을 이렇게 쭉 선전포고라기보다는 최후 통첩. 최후 통첩이다. 약간 이거 받으면은 전쟁 안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협상문을 나름의 조건들이 좀 있긴 있군요. 근데 그 협상문이 되게 굴욕적인 거지.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니네 받을 수 없는 와서 거. 무릎 꿇어 이런 거잖아. 니네 나라를 앞으로 우리 땅이야라는 그런 그거예요. 이 최후 통첩을 이렇게 쭉 보낸 거죠. 근데 그거 누가 봐도 알잖아요. 네. 내용을 꼭 까봐야 알겠습니까? 지금 전쟁 일어나기 직전인데. 나 안 받았어. 고개 숙여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석이랑 나랑 싸웠어. 근데 내가 나랑 화해하고 싶으면은 그 생방송에 나가서 바지 벗고서 엉덩이 펴. 그러면 화해해줄게. 좀 하지. 이러면 전쟁이 안 나는 거야. 전쟁이 안 나는 거죠. 자기 PR이 되니까. 근데 보통은 엉덩이 괜찮거든요 제가. 네. 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전쟁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장관이 그걸 받고 안 열어보겠다 그래서. 전쟁 날 거 너무 뻔한데 그다음 세르비아는 약속이 엄청 작은 나라예요. 네. 엄청 작은 나라기 때문에 안 받더라고. 지금 총리 딴 데 가 있어요. 지금 저기 딴 데 가 있어서 지금 못 받아요. 그랬더니 그냥 바로 48시간 안에 네가 열어보든 말든 이거대로 할 거니까 알아서 해. 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재무장관이 쫄아서 총리 빨리 불러다 놓고 봅니다. 네가 48시간 안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이거 오겠다는 건데 이거 받아 마라. 그다음에 꼬라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오스트리아 지금 이렇게 독일을 등에 업지 않고서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독일이 뒤에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되니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로 가야죠. 네. 러시아로 이제 향하는데 이게 왕세자가 가요. 왕세자가 러시아 황제한테 짜르한테 가는 거죠. 근데 러시아한테 이제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러시아가 또 똑같아요. 처음에. 전쟁 나면 자기네들도 촉되는 거 아니까. 피해를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까지. 야,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알아서 해. 근데 이제 딱히 떨떠름한 상태. 러시아가 이제 계속 간을 보니까 이제 죽겠는데 그럼 이제 또 꼬셔야죠. 이거 오스트리아만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이 이거 발칸 다 가만히 놔두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로 갑니다. 이거 어차피 전쟁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또 치니까 그래 짜르도. 그럼 알겠어. 그럼 우리도 똑같은 내용으로 네. 독일이 오스트리아한테 해줬었던 백지수표만큼의 똑같은 지원을 이제 세르비아한테 약속을 하게 되고 그걸 받고 최후 통첩의 일부분만 내가 수용할게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 전쟁하자라고 하는 걸 다시 보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미친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형태의 백지수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래 뭐 지금도 우크라이나한테 백지수표를 던지는 유럽 국가들은 없잖아요. 없어요. 사실 세계 1차 대전이 현대전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 배경 풀어나가는 방식은 굉장히 근대적이었네요. 그렇죠. 왕정의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과도기적 지금의 현대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 과도기적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독일이랑 이제 러시아가 또 이제 전쟁 준비를 끝낸 거예요. 전쟁 준비를 끝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독일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끝까지 웬만하면 우리는 뒤에 있자라고 하는 형식의 서한을, 왜냐면 사촌지간이니까 독일 황제랑 러시아 황제랑 계속 주고받아요. 야, 너 진짜 올 거야? 너 진짜 올 거야? 우리는 지금 살짝 좀 보고 있는데 러시아 황제도 야 웬만하면 우리 오지 말자. 오지 말자. 이렇게 서로 서한을 보내다가, 근데 뭐 이때는 꼭 황실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군부가 따로 있습니다. 군부들은 이미 전쟁 준비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군부에서 각각의 황실을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입장인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을 하면서 네. 전쟁이 시작되게 된 거죠. 네. 전쟁이 이제 시작된 다음부터는 연쇄입니다. 연쇄. 네.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독일이 오죠. 네. 독일이 움직여요. 러시아 러시아 오죠. 오죠. 러시아 오면 또 그러면 러시아랑 또 협상 관계에 있었던 영국과 영국, 프랑스가 프랑스. 오는 겁니다. 이걸 독일이 몰랐겠습니까? 네. 당연히 알고 있죠. 네. 독일은 이미 시작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 유명한 슐리펜 계획이라고. 독일의 네. 참모 총장인가요? 음. 네. 그 유명. 예. 네. 슐리펜 플랑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독일어로는 전격적 진격 예, 진격전 작전. 기동전. 기동전. 전격전의 아마 개념은 2차 세계 2차 세계 대전일 대전이죠. 거고. 현대적인 기동전의 개념을 사용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랑 똑같이 2차 세계 대전에서도 가요.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전쟁은 어차피 독일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러시아뿐만이 아니에요. 프랑스, 영국이랑도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양쪽을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으로 나눠요. 그 상황에서 동부전선은 이게 되게 웃긴 거죠. 네. 오스트리아랑 독일이 이야기를 좀 자주 나눴어야 되는데 말이 안 맞아요. 그게 뭐냐면 동부전선에 대한 네. 이해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동부전선은 러시아와의 주로 러시아. 대치이고 네. 서부전선은 프랑스, 영국과의 대치 라인입니다. 자, 오스트리아는 러시아랑의 관계에서 독일한테 네.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게 독일이 이미 막아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독일은 더 가까운 게 오스트리아니까 그러니까. 동부전선은 오스트리아가 막아줬거든요. 어디가 많아. 서로 넘겼구나. 네, 그다음에 좀 확신을 가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러시아가 아직까지 산업화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철도가 끝까지 연결이 다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부전선으로 러시아가 전체 병력을 이동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오스트리아도 어느 정도 막아주면 우리가 서부전선에서 빠르게 기동전으로 프랑스를 점령하고 네. 나머지 병력을 동부로 다시 이동할 때까지만 막아줘도 이거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게 슐리펜 계획이거든요. 네. 근데 양쪽에서 다 털려요? 털리죠.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쩔인 줄 알았던 벨기에가 존나 잘 싸워. 맞죠? 이게 벨기에가 왜 루카쿠. 그게 뭐냐 슐리펜 계획의 기본적인 그게 뭐냐면 프랑스로 바로 넘어가는 거는 힘들다요. 왜? 보불 전쟁 이후로 이미 프랑스랑 독일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각자의 국경선에 네. 굉장히 탄탄한 서로 간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기동전으로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네. 위쪽으로 우회를 하는 거죠. 네. 위로 우회를 하게 돼 이것도 지도 보시면 나옵니다. 네. 벨기에 전에 사람들이 참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약소국도 아닌데 사실 그건데 벨기에를 전쟁 시작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서부 전선의 시작 룩셈부르크예요. 네. 룩셈부르크 하루 만에 끝나죠. 그냥 네. 거기 아마- 도시 국가니까. 네. 아마 그 나라의 전체 병력이 한 2,300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치안 합니다. 병력밖에 네. 없었죠.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만에 룩셈부르크를 점령하고 그 이후에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제 벨기에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벨기에를 그렇죠. 족밥으로 봤어요. 벨기에 정도야 뭐. 금방 밟고 지나갈 줄 알았죠. 뭐 와플 정도야 뭐. 그거를 이제 쭉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서부전선의 실패로 기결되는 마른 전투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일단 벨기에가 기본적으로 좀 잘 막은 것도 있는데 영국이 지원을 또 잘했고. 영국 프랑스가 굉장히 빨리 들어옵니다. 프랑스가 또 이것도 웃겨요. 프랑스가 보불 전쟁 이후로 이미 수십 년이 지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프랑스군도 셉니다. 네. 프랑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마른까지 가게 되는 게 그게 되게 유명한 일화거든요. 네. 군사 병력을 옮길 때 프랑스 국민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군을. 그게 뭐냐면 이 택시랑 버스로 수송을 해줍니다. 어. 이게 굉장히 웃긴 장면이 네. 연출이 된 거죠. 군 차량이 아니라 군 국민들이 근데 왜 이렇게 호의적이에요? 아니, 독일에 전투에? 대한 그러니까. 적개심을 국민들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1차 세계대전 내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전쟁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런 영웅주의, 그다음에 약간 낭만주의 같은 게 있어요. 나폴레옹 시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기보다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전쟁이 참호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거는 사실 한국 전쟁 때 우리 고지전이랑도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네.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3, 4년을 참호전을 하고요. 네. 고지전 같은 경우는 2년 가까이를 고지에서만 전투를 해요. 네. 그러면
전장이 아닌 네. 이 고지와 참호가 아닌 국민들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열을 하거든요. 네. 이 전장의 어떤 폐해들을 네.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다 검열을 해요. 우리가 지금 전장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를 못 보내요. 네. 어떻게 보내냐면 여기 너무 좋고요. 전쟁 지금 너무 평화롭고 우리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도 개 털리고 있어도 모르는 거죠. 러시아 국민들은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낭만적으로 그립니다. 전쟁이 되게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넷플릭스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영화도 보면 그 독일 청년들이 막 그 전쟁 나가고 싶어가지고 나가고 싶다고 거의 전쟁 나가는 게 막 굉장히 멋지고 남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거기만 가면은 막 이 대접받고 막 멋진 남자 인증받는 과정인 것이냐 막 혈기왕성하게 가자 막 이러면서 군복 받으면서도 막 좋아하는데 거기서 암시가 나오는 게 군복이 보면은 다른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게 맞아요. 잘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입고 있다 죽은 사람 오신 거야. 하루 만에 죽죠. 그래서 그거요. 다른 사람이 오신 데 와서 네임택을 떼서 떨어뜨리는데 그 밑에 수많은 네임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 공기가 그래서 앞에 입고 있다가 죽어서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장에서 빠는데 핏물이 계속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죠. 수십만이 죽어나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가자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전장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을 바로 깨닫죠. 지옥이구나. 바로 총알바지가. 그리고 전쟁이 딱 터졌었을 때는 자 아까 전에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던 어떤 팽팽한 긴장감들 그다음에 각자가 지금 유럽 밖에서 팽창을 하고 있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기네 나라들이 엄청나게 잘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쟁은 곧 부유함입니다. 네, 그렇죠. 국가의 강성함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쟁 났을 때 다들 박수 쳤어요. 환호성을 지르고. 전쟁 났다. 너무 좋아. 빨리 독일 죽여놔야지. 독일도 똑같아요. 야 전쟁 야 박수 치고 전쟁 났어 어디로 가는데 마르모케 타 벨기에 쪽으로 가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택시 기사들 뭐 버스 기사들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서 전쟁 난다 뭐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다 이길 거라 생각한 거예요, 자기. 서로 서로 이거라 생각하고 택시로 날라주면서도 씨발로 존나 멋있어. 그랬을 수 있죠. 그랬을 수 있죠. 네, 아. 정말 왜냐면 내가 이 전쟁에 한몫한다. 여기에 내가 돌 하나 얻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들뜨게 갑니다. 기차관에서 막 서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가요. 그게 결국은 미친 전쟁의 현실이에요. 마른 전투는 그 마른이란 지역에서 지역이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건전투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습전투가 아니라 아니요, 건전투였구나. 마른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굉장히 드라이한 전투라고 알고 생각했구나. 넘어가길래. 마른이란 지역입니다. 한지. 서부전선에서 마른 전투가 일어날 때 동부전선에서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한테 개발립니다. 30만 대군이 네. 세르비아를 족밥으로 안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근데 세르비아 생각보다 잘 싸웁니다. 왜냐면 세르비아는 이게 한 2, 30년 동안 벌써 세 번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네. 1, 2차 발칸 전쟁을 이미 겪은 실전 전투 병력입니다. 여기랑 오스트리아 헝가리죠. 그 민족도 서로 다른 열댓 개 되는 민족들이 서로 오합지졸처럼 붙어 있는 그냥 군대랑 징집병이에요. 징집병이. 붙어다 보니까 안 돼요. 개발리죠. 그냥 우리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싸움 많이 안 해본 그렇죠. 그러나 일진불이 있는 애들이 애들 한번 건드렸다가 존나 쳐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걔가 이제 집에서 농사를 짓거나 생활 근육 있는 애들이거든. 네. 조용했지만 봤더니 뭐 우슈 학원을 막 6년째 다니고 있더라고 막 이렇게. 합기도 하고 선생님이 너 일진 되면 안 돼라고 해가지고 안 하고 조용히 있었다. 있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인 거죠. 보통 합기도죠. 네. 합기도를 한 6년째 배우고 있어서 그렇죠. 알게 모르게 벌써 뭐 고단자야. 네. 그리고 생각보다 러시아가 굉장히 빠르게 옵니다. 러시아 병이 굉장히 빠르게 오다 보니까 마른 전투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 네. 여기에 있는 병력을 빠르게 다시 동부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러시아가 온다니까. 러시아가 온다니까 그렇게 되면서 시작되는 게 참호전입니다. 고착돼 버렸죠. 서로 나가지도 못하고 네. 방어만 하기에도 그렇고 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마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아까 설명드렸었던 프랑스와 독일의 접견 지역 네. 거기를 중심으로 그 이 해안을 향한 경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북해에 붙어 있는 지역부터 프랑스, 독일 이쪽 쭉 내려가는 지역까지 720km의 참호가 파여지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보시면은 알프스부터 시작해서 저 벨기에 쪽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네. 연결이. 서울 부산이 한 400km 정도 네.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760km네요. 거의 2배 가까운 두 배, 참호가 세 배 있죠. 정도. 1917에 보면 나오죠. 예. 그 긴 참호를 한참을 걸어가지고 옆부대까지 가잖아요. 근데 끝이 없어요 그 참호가. 그게 왜 그러냐면 760km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부분으로 참호를 형성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어져요. 다 연결시켜야죠. 연결이 되는데 자 참호가 양쪽으로 있겠죠. 양쪽으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상대편 참호에서 이쪽으로 포를 쏴요. 그러면 이 참호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방비하기 위해 뒤에 다른 참호를 하나 더 파요. 네. 아. 근데 이 뒤에 있는 참호를 후방 지원해주기 위한 병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뒤에 참호를 하나 또 파요. 아 계속 연결이 되는구나 기차처럼. 뒤로. 겹겹이. 네. 겹겹이 참호가 연결이 되면서 그걸 다 이으면 지금 19,000 19,000km의 참호가 서로 그 다음에 참호가 이렇게 해서 넘어와요. 점령을 해요. 그러면은 옆으로 다 이어져 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막기 위해 꺾어요 참호를. 미로처럼. 그럼 미로가 되죠. 네. 그러다가 어떨 때는 자기 참호에 자기가 길을 잃습니다. 개미 부리는. 사실 실제로. 실제 네. 있었던. 근데 궁금한 게 참호전이 숨어서 숨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숨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방어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잔인하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또 질문이네요. 오늘 굉장히 날선 질문들이 네. 아니 왜냐면은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하길 잘했어요. 강민경. 얘기를 하길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일종의 참호거든요. 네. 오해하시겠어요. 저 원래 열심히 해요. 참호라는 게 이렇게 서갖고 고개를 내밀고 총을 쏘는 참호전이 아니라 숨어 있는 참호전. 네. 이게 전쟁할 때는 뛰쳐나가서 어. 막 돌격하는데 돌격할 때 싹 죽어버리는 참호전.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뭐 이 영토를 빼앗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귀는 불가능한 그냥 거예요? 참호 뺏기만 계속하고 그렇죠. 있는 거야 그냥. 이거는 무기의 발달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1차 세계대전이 독특한 이유는 공격용 무기들이 살상용 무기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 전략은 아직 그렇죠. 개발되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파가지고 숨어 있는 거 말고는 사실 그렇다 할 전략 전술이 부재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어떤 그런 전술에 대한 뭐 이런 거는 아마 네. 그 전생사 전공하신 이명환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아세요. 전 사실 이 부분은 뭐 저도 공부를 해갖고 온 거기 때문에 네, 잘은 네. 모릅니다만 이게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네. 군 무기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하게 되고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게 기관총입니다. 네. 기관총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약을 앞이 아니라 뒤에서 한 번에 후장식이라고 해요. 후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 이름 섹시하네요. 네, 후장식입니다 진짜. 후장. 전장식 아니고 네, 후장식. 후장 뒤로 장지가. 네. 새로 나온 신장식이라고 나도 알았어. 새로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이 하이킹 할것 같아요. 후장식의 게틀링 기관포가 네. 중요한 거는 우리 동학농민 때 그 5만 명이 작살나게 된 이유도 우금치. 게틀링 네. 우금치에서 작살나게 그거고 중요하죠. 이 기관포가 이 그러니까 자동식화되는 네. 부분에서의 문제. 그게 진짜로 소형화되는 네. 우리가 호치키스라고 하잖아요. 호치키스가 진짜 호치키스 사람이죠. 그 남북 전쟁 영화 관련된 것도 그렇고 1차 세계 대전 이전에 있었던 뭐 나폴레옹 시기의 전투들 이런 것들 영화를 보시면 돼요. 네. 영화를 보면 상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만약에 총을 화약을 앞에서 놔야 된다 그러면 전장. 무릎 앉아 네. 자세에서 계속 한 다음에 하시죠. 일어서서 땡기는 거예요. 아 오래 네. 걸리겠다. 네. 근데 한쪽이 이렇게 웃지 마. 웃기만 했잖아. 웃기만 했잖아. 무릎 앉아에서 서서 땡긴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긴 해요. 우리 고품격 역사. 무릎 앉아 했다가 서서 땡기지 못하고 나중에 막에는. 아무튼 길을 잃었어. 어디까지 했지? 전장식 설명. 서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뒤로 그냥 아예 자동으로 땡기는 걸로 하면 서 있다가 받아버리면 기관총으로 바바바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밑을 파는 거죠.
밑을 파고 거기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대가리 빼꼼 하고 했다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몇 명은 죽는 거예요 일단. 네. 이 참호와 처음에 참호 사이가 가까운 데는 2m, 3m예요. 바로 앞에 있는. 네,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가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네요. 죽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돌아올 수는 있는데 뒤에서 독전대가 또 못 오게 쏘는 거고. 그리고 워워스라고 하는 영화가 네. 있는데 그 전까지의 전술은 무조건 돌격 앞으로.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기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격이 안 뛰. 맞으면서도 그냥 예. 안 나가면은 안에서 장교가 쏘니까. 그렇죠. 예. 그럼 하니까. 나갔는데 뒤에서 내 편이 나를 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안 나가면 앞으로 나가면 적총에 맞아 죽는 거고 참호에 무서워 숨어 있으면은 우리 편한테 맞아 죽는 거, 총 맞아 죽는 그렇죠. 거고. 근데 그 앞에는 기관총. 너무 잔인해. 네. 이게 각각 독일과 프랑스만 놓고 봤을 때 한 독일이 1,300만 명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한 800만 명 정도가 징집이 돼요. 이제 총동원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총력전이라고 표현하는 총동원. 왜냐면 이때부터 진짜 징집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 16세인가 17세부터 41세까지를 네. 이렇게 따지면 부녀자와 할아버지 빼고는 다 나가는 거예요. 진짜. 네. 부녀자 할아버지 빼고는 전체 국민이 네. 전장으로 다 투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렇게 나가셨던 분들 중에 이게 사실 1차 세계대전에 사상자 집계 내는 게 무의미해요. 네. 이게 아마 많게는 이 참호전이랑 이걸로 죽으신 분들 사상자로만 따졌을 때 900만 명이 900만 명이요. 이거 미친 거거든요. 사상 당한 대부분 무의미하게 죽었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 기관총을 향해 그냥 달려들다가 달려들다가 태반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거 집계가 좀 무의미한 게 뭐냐면 독가스. 네. 그다음에 이 쉘쇼크라고 이 참호 네. 안에서 이 말도 안 되는 비위생적인 상황들을 환경. 들에 노출되면 쉘쇼크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인.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치지. 내가 전쟁 나가면 전쟁 영웅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죽어요. 일기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출발할 때 그 중대 소대가 800명이었는데 돌아오면 25명. 그 점호를 안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에. 오늘은 점호를 하지 않았다. 의미가 없는 거죠. 800명이 출발했는데 20명 막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거를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참호전이 얼마나 한 거예요? 몇 개월? 4년을 하는 겁니다. 이걸. 1914년에 발발해 갖고 앞에 조금 깨작거리다가 15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참호전만 한 거예요. 이거 참호전을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면 럴커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안 보이게 앞에 있는 럴커들이 한 번씩 죽으면서 뒤에 계속 럴커를 까는 거예요. 근데 위에 마린이나 비행기를 띄우면 저쪽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서 내가 지지칠 수가 있어. 근데 럴커전을 깔아놓으니까 땅바닥 밑에서 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서로 지지칠 수가 없고 서로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참호전이 그렇게 해서 더 잔인했던 것 같아요. 참호에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독일이 요거를 이거 한번 넘어야 된다 이거. 요걸 한번 넘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하는 게 독가스입니다. 이게 최초의 독가스가 시작됐던 게 염소가스인데 요걸 이제 이프르전트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벨기에 이 참호전의 그 북쪽에서 이제 처음 쓰는데 그때 썼던 1차 세계대전은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사진이랑 영상이 다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되게 웃겨요. 말 타고 있고요. 검도 막 끼고 있는데 기관총이 난사되고 있고 독가스 때문에 방독면을 쓰고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기계 현대전과 근대전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한 전쟁이에요. 이상한 전쟁. 근데 이 이프르전트 때 독가스를 어떻게 뿌리냐면 이게 원래 독가스는 이미 개발이 됐죠. 왜냐하면 화학무기가 개발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서로 헤이그 협약이라고 거기에서 못 쓰게끔 막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협약을 맺는 게 서로 가스가 들어있는 뭔가 통 같은 거를 던져 이렇게 폭탄 형식의 가스는 쓰지 말자라는 거를 협약을 맺어요. 독일이 그거를 살짝 꺾어서 가스를 풀어버립니다. 이 고지대 위에서 가스를 풀어서 밑으로 내려가게. 가스가. 그래서 그때 당시 위에서 항공사진을 보면 가스들을 이렇게 쫙 밸브를 쫙 풀어요. 가스가 밑으로 쫙 독가스가 밑으로 쫙 가라앉는 거죠. 근데 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가라앉잖아요. 네. 참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안에 굴 파고 있던 사람들 다 죽는 거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염소가스를 맡으면 이게 다 그렇죠. 녹아버리는 폐가 녹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투를 독일이 먼저 선빵을 네. 쳐버려서. 선빵을 갈긴 거죠. 근데 독일군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잔인하면서도 멍청한 건데 자기네들이 그 공격을 하려면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독면이 있어요. 방독면이 없어요 이때.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본인들도 모르면서 네. 쓴 거예요. 바람에만 의존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바람이 거꾸로 불어가고 중화제를 그냥 액체에 묻혀서 코에다가 막아놓으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화제를 네. 됩니까 그게? 중화제를 묻힌다 그래갖고 되겠어요? 독일군도 죽습니다. 미련한 전쟁입니다. 네. 독일군도 죽게 되고 막 이게 이거를 막으려고 네. 막 뭔가를 개발하는데 이제 또 프랑스랑 영국군들도 이거 막아야 되니까 중화제가 없으니까 막 오줌을 묻혀가지고 그렇죠. 코에다가 박아놓고 막 그래요. 이제 암모니아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나중에는 이제 보면 독일군에도 방독면이 보급은 되는데 그렇지.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쓰고 태반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이게 필터가 잘 안 되니까. 네. 이래서 막 말들도 죽죠. 그렇죠. 가스 먹으면 말들도 죽는데 말이 되게 중요한 그건데 이동수단인데. 이동 수단이기도 하고 보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말도 죽고 말한테도 막 방독면을 씌워 되게 네. 기괴해요. 진짜 무식했구나 네, 진짜. 방독면 쓰고 있는 말 위에 방독면 차고 있는 장교가 중세 예, 중세 기사처럼 칼을 이렇게 차고 있고 막 이런데 이게 근데 그 가스를 막는 이런 가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또 현대식이고 이런 게 막 굉장히 기괴하게 전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때 화학이 많이 발전한 겁니다. 사실은 산업이 그런 산업이 많이 발전한 거예요. 탱크도 1차 세계대전 때 처음 그렇죠. 또 그렇죠. 발명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솜전투라고 이것도 똑같아요. 참호전에서 그걸 돌파하기엔 거죠. 그 유명한 네. 마크 1 네. 세계 최초의 그 전차 탱크라고 불리는 마크 1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디에서 착안을 한 거냐면 트랙터에서 착안을 해요. 이게 그 무한궤도라고 하는 그 바퀴 네. 원래 이게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빠라바빠빠빠빠빠. 공일오비 아닙니다. 무한궤도. 네. 처음에는 그걸 보고 그 탱크 자체가 무슨 큰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네. 왜냐면 참호가 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네. 만드는 거예요. 그 네네. 길다란 네. 트랙터를 고안해가지고. 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전쟁에 무엇인가를 뒤집을 만한 그런 거는 해주지는 못해요. 네. 얘가 굉장히 조악하죠. 네, 게임 체인저는 아닌데 네. 공포심은 공포심이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지? 저렇게 무식하게 생긴 거 저거 뭐야? 라고 하는 그거를 보게 되고 근데 이제 저 물건은 독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네. 독일 자전차 티거 전차가 네. 이제 위용을 떨치죠. 아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보고 바로 만들어요. 네. 아 오케이 콜 우리도 만들면 되지. 이게 무기는 있었는데 이 전술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노획되는 게 저 독일 쪽에 그래서 노획된 걸 만들고는 이상한 무한궤도의 연결이 굉장히 허술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 안에다가 그 수류탄 넣고 이러면 그냥 바로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허술한. 이게 이제 솜 전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잔인한 전투 중에 하나인데 이때 뭐 독가스도 쓰고 그다음 탱크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아마 보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전쟁을 한 건데 첫날 전투에서만 네. 영국군이 19,240명이 사망합니다. 첫날. 솜 공세 전체를 따지면 사상자가 42만 명, 영국만. 프랑스가 20만 명, 독일군이 50만 명이 나왔어요. 이 전투에서만. 네. 근데 앞으로 전진한 게 10km가 채 안 됩니다. 무의미한 전쟁이었던 거의 거예요. 100만이 죽었는데도 10km 곧땅 덩어리. 네. 그거 차지하려고 이걸 네. 한 거예요. 미친 짓이죠. 네. 근데 이제 참호전을 항상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왜 쉘쇼크라고 하는 게 생기냐면 그러니까 잔인한 게 물입니다. 물. 그렇죠. 물을 못 먹어요? 습지예요 여기. 물이 참호족도 생기고 네.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불결하고. 참호족이 뭐냐면 다리가 썩는 거예요. 네? 물이 계속 담궈 있으니까. 아 불어서 포탄이 참호 앞에 탁 하고 터져요. 웅덩이가 생겨요.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은 못 나옵니다. 늪이니까. 늪이니까. 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참호가 뭐 여기 밑에 배수로가 있겠어? 있는 데도 있어요. 배수로가. 근데 참호 아까 말씀드렸죠. 19,000km를 때려가지고 그냥 판 건데 근데 여기 습지고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오면 배수로가 없으면 땅을 판 거니까 물이 차는 거죠. 참호에 물이 차는 거죠. 그 상태로 일주일 동안 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고개를 들면 네. 저격병한테 맞는 거고. 자, 여러분 똥 안 쌉니까? 오줌 안 넣어요? 화장실 물 안에서. 없어요. 거기서 그냥 뒤로 가가지고 눕는데 비가 오면 넘치죠. 그렇죠. 화장실은 따로 참호를 파지만 의미가 없어요. 넘쳐서 그냥 다 넘어오는구나. 결국 다 넘어오는 뒤섞여 버리니까. 똥물이 넘어오는 거예요. 잠을 자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할 거예요. 못 자요. 그냥 서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냥. 그 근데 1차 대전 더- 영화 맞아. 보면은 참호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기대 자는 거예요? 벽에 기대가지고 그 거미처럼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요. 근데 더 비참한 거는 시체를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죽어 있고. 그냥 시체로 참호를 쌓는 거예요. 시체로 그걸 하다 보니까 전염병. 문제가 생기는 게 전염병도 전염병인데 제일 심각했었던 게 쥐입니다. 쥐. 아, 쥐가 들끓는구나. 이거 진짜 강아지만한 쥐가 예. 나오는 거예요. 개만해요. 개만. 쥐가 사람을 먹고 큰 거예요? 그렇죠. 시체를 시체를 파먹어서 쥐가 이만해지는데 팔뚝만해지는데 못 걸어 다녀요. 쥐가 뚱뚱. 너무 뚱뚱해서. 뒤뚱뒤 먹을 건 넘쳐나니까. 넘잖아. 근데 더 쥐가 살기엔 중요한 너무 건 좋은 환경이죠. 너무 좋죠.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쥐는 시체랑 살아있는 사람을 구분 못해요. 그럼 식인 쥐네요? 아. 네. 그러니까 병사가 자고 있는데 죽은 줄 알고 뜯어먹는 거예요. 진짜로. 부상병의 얼굴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비참한 전쟁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전투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서로 알면서 이 참호에다가 1,000,000명씩 그냥 갖다 붙는 거예요. 계속. 시체는 네. 진짜. 시체는 썩어가고 그것 때문에 쥐가 파먹고 전염병이 돌고 그 아래 독가스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걸 피해서 머리를 들면은 총 맞아 죽고 탱크가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포격을 가하고 거기에 물웅덩이가 생겨서 거기서 또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을 4년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4년. 그리고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죽지 않더라도 다시 고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네. 몸이 성치 않았겠고. 정신병 전쟁 트라우마가 분명히. 그게 쉘 쇼크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4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낭만적으로 그리는 유튜브랑 이런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그 얘기는 하긴 하시더라고요. 이때 돈 버는 인간들이 또 생겨요. 그렇죠. 트렌치 코트. 버버리. 버버리 코트 그게 바로 거기입니다. 버버리가 예. 트렌치가 참호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 참호에서의 습지를 막기 위해서 옷을 일자로 다리까지 뻗어낸 코트가 트렌치 코트예요. 네. 근데 트렌치 코트를 그래서 보면 그 옆에 견장 견장 같이 달려 있죠. 있는 거기 이제 호루라기 붙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옆에 쇠로 된 걸로 이렇게 묶잖아요. 네네, 허리띠 같이. 허리띠 이거는 수류탄 넣는 거고. 그렇죠. 이게 사실 전쟁을 위한 옷인데 네. 어깨는 이 가슴 쪽에 한 장 더 덧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견착을 많이 하니까 달 수 있어서 갈아 낄 수 있게. 아. 그래가지고 어깨 가슴 쪽에 한 겹 더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그러니까 돈 버는 돈 돈 번대니까 그렇게 비참해도. 맞아요. 버버리가 그때 돈을 번 거죠. 영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트렌치코트 영국 신사들이 입는다 막 얘기하는 것도 영국. 사실은 그게 비참한 이제 거죠. 비참한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1차 세계대전 자체가 각각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낭만화가 되고 이 귀족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인간들은 진짜. 이걸 놀이화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네. 런던 막 이런 데들은 몰라요. 전쟁 어떻게 되는지 베를린 여기 안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복이랑 비슷하게 옷 만들어 입고. 네, 참호 공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전쟁 놀이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파서. 징집되지 않죠. 걔네들은. 그 놀이를 막 하면서 이제 그 놀이를 하면서 크는 15살, 16살 애들은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렇죠.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 그 어린 친구들처럼 전쟁 나가면 거기서 하는 병정놀이 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미친 전쟁. 진짜 못 모르는 농촌에서의 그 노동자 농민 그 사람들은 계속 가서 때려 죽는데 여기서 이렇게 놀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머릿수 싸움이 된 거죠. 사실상. 근데 그런 전쟁의 낭만화가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각 나라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렇게 나라별 전쟁은 뭐 이렇게 소규모로 어느 정도 있었지만 세계 전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낭만화가 지금 또 다시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미친놈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발언입니다. 위험한 발언 정도가 아니라 개쌍 또라이들이에요. 그 새끼들은. 이건 미친놈들이에요. 다 미쳤어. 여기는 사실 그래도 비교하면 안 되지만 병정놀이라 했지만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들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이거 똑같이 겪습니다. 한국 똑같이 겪어요. 네. 한국 전쟁 때 고지전이 이 모습이에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상태로 2년 가까이의 고지에서 전쟁을 하는 게 고지전이에요. 그 정전 협상 맺고 난 다음에 그 몇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도 우리나라 영화 고지전이랑 똑같잖아요. 네. 아니 전투의 모습이 똑같아요. 한 고지 넘어서기 위해 수십만의 병력이 그 하나 넘기기 위해 가지고 총알 바지로 세워가지고 죽이고 한 똑같습니다. 참호 차지하듯이. 네. 그럼 이게 참호전이 어쨌든 4년이나 했고 독가스도 안 되고 탱크도 안 됐으면 어떻게 끝나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미국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겠죠. 미국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선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이탈리아 쪽에서는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긴 네. 이탈리아는 잠깐 제가 빼먹었지만 시간 관계상 잽싸게 예, 동맹 계열에서 나와가지고 연합국 쪽으로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하면서 그쪽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서부 전선은 뭐 거의 고정이고요. 왔다 갔다 뭐 베르정 전투 막 이런 유명한 전투들이 있어요. 베르정이라고 하는 요새를 차지하기 위해서 독일이 프랑스 쪽에 막 진짜 수십만의 병력을 투입하는데 안 먹히죠. 그럼 이때 이미 삼국 동맹 깨졌겠네요. 이탈리아 깨졌죠. 빠졌으면. 이때는 사실상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는 사실 뭐 거의 이제 병력이 약하다 보니까 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뭐 이탈리아가 독일을 가운데 두고 완전히 네. 그냥 포위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걸 독일이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터지게 되는 이제 미국. 의 참전입니다. 그게 발생되는 맥락은 이것도 사실은 뭐 신목이죠. 네. 잠수함이 잠수함. 개발이 됩니다. 독일에서. 왜냐면은 해상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것도 계속 간과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도 전투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해상에서. 일본이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여기 이제 산둥반도부터 해가지고 찡따오를 이제 일본이 점령을 하면서 독일이랑은 해상에서 이미 싸우구나.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전쟁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상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대륙에 딱 대륙 가운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방법으로 해상의 패권을 장악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는 해상에서 계속적으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잠수함을 개발한 그게 그 유명한 유보트.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전쟁사에 관심이 좀 있어서 처음 공부하면서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던 게 이 육지전에서는 참호파고 진짜 무식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다에서는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인 유보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1차 대전에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아무것도 모를 땐 유보트는 2차 대전 때 나타나는 거 아니었구나. 난 당연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차 대전 때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되게 이상하고 어색했거든요. 독일이 철이 남아돌아요. 네. 철이 나 탱크 뭐 이런 거 그냥 계속 때려 박습니다. 네. 다음에 또 철이 남아도니까 그냥 철로 대해서 그냥 바다 안에 그냥 넣는 거잖아요. 철로 다 감싼 다음에 네. 이런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지 기술입니다. 배터리가 있어야지 사실은 가는 충전식 배터리. 거지. 그렇죠. 납 축전지. 그게 이제 있어서 가능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독일이 영국군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출발하는 네.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영국 아일랜드에서 출발하는 모든 여객선까지도 그냥 공문을 보내요. 영국발 모든 배는 영국의 소속이고 우리의 적국의 배인 걸로 간주해서 우리가 다 죽이겠다. 폭파시키겠다. 무차별로 폭격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도 사실 뭐 특히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미국 쪽으로 배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부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부셨는데 이걸 알고 부셨는지 알고 부셨겠죠. 설마 미국이라는 생각으로 그 여객기를 딱 부셨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인이 타고 있었던 거죠. 여객선을 여객선을 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독일한테 슬쩍 얘기하면 한 번만 더 까면 우리 국민들 타고 있는 거 한 번만 더 까면 니네는 좆된다. 슬쩍 흘리죠. 독일이 바로 쫌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미국까지 온다? 아 이거는 큰일 날 수 있겠다. 게임 체인저가 미국이 될 수 있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객선은 안 할게요. 여객선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영국이 여기에서 대가리를 써요. 여객선으로 위장한 수송선을 군 그거로 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 입장에서는 이걸 그거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시 또 쐈는데 아니 이제는 무차별 폭격을 다시 시작한 거고 그게 무제한 잠수정 작전이 되는 거죠. 무제한 잠수정 작전을 이제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독일이 저 개새끼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전보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보 사건인 건데 독일이 멕시코한테 전보를 친 거를 미국한테 걸려요. 비밀 전문이죠. 비밀 전문인데 그게 뭐냐면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할 경우 멕시코가 미국에 빼앗긴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암호를 이제 미국이 그걸 파악을 해낸 거죠. 사전사가 필요한 게 멕시코는 유가국 싸워서 지금 미국 남부의 영토를 많이 뺏깁니다. 사실. 참고로 멕시코는 지금 이제 마약 뭐 이런 걸로 개족밥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멕시코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지금의 뉴멕시코, 텍사스, 애리조나 이 땅이 다 원래 멕시코 땅이에요. 그렇죠. 캘리포니아까지 다 멕시코 땅이었는데 이제 서부 개척하는 과정에서 그게 전쟁, 멕시코 미국 전쟁으로 이제 그 땅을 다 싹 다 뺏기게 되는 거고 미국과 멕시코는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고 싶었던 거니까 영국이랑 자기네들이 싸우는 동안 미국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만약 온다 그러면 누군가는 뒷배가 돼줘야 되고 그럴 경우 멕시코가 우리의 우군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 미국한테 걸리는 것도 걸리는 거지만 졸라 허세야 사실. 거기서 지금 참호전하느라 정신없으면서 지네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땅을 되찾는 걸 도와줘. 요거는 사실 조금 다른 얘기는 여기 뭐 공작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여러 미국이 가지 참전하기 위한 그런 빌미를 얘기도 만들기 많습니다. 위해서 그건 굉장히 미묘한 첩보전이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독일도 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렇죠.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 혁명이 이 전보 사건이 터진 한 달 뒤에 2월 혁명이 터져요. 근데 이때는 이제 니콜라이 세만 폐위가 되고 완벽하게 러시아 혁명이 이루어지기는 전입니다만 이제 러시아가 뭔가 크게 변화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눈치를 챈 거죠 독일이. 근데 레닌이 독일로 이민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망명을 와 있었는데 요거를 러시아로 보내줍니다. 그 유명한 밀봉 열차 사건. 이거를 이제 보내요. 레닌을 가서 개혁을 이뤄라. 혁명을 이루어라. 라고 하고 실제로 레닌이 가서 혁명을 성공시키고 전쟁을 끝내죠. 그리고 동부전선은 그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 서부전선만 가면 돼요. 뭐야 미국 와? 오케이 씨. 오케이 콜. 해봐. 근데 생각보다 미국이 졸라 많이 보내요. 90만을 하루에 10,000명씩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절대적인 수가 실어 나올 수 있는 배는 다 가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000명씩은 90분 와야 돼요. 그다음에 미국은 참전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사기가 일단 굉장히 1차 세계대전 초기의 군인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기가. 오케이 독일 놈들 다 때려 죽여야지. 이런 거 그다음에 얘네는 이미 무기랑 이런 것들이 차원이 달라요. 미국은 굉장히 이미 전쟁 바깥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키워왔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왔을 때 훌륭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 전투를 독일군이 엄청나게 군 병력 그 마지막 전투 관련된 이야기가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전투가 되는 건데 거기서 독일군이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면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이 이게 처음에 그냥 전쟁을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이 백기 투항은 시골에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느 시골에서 그냥 조용히 맺게 돼요. 근데 이 시골에서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거를 독일이 이제 군인들한테도 전해야 되겠지만 국민들한테 전달을 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패전했다라고 하는 걸 독일 국민들은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다음에 이 전쟁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졌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국민들은. 근데 더 중요한 게 이제 패전의 조약을 맺게 되는 건데 그 패전의 조약 과정에서 이거는 사실 2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되는 측면입니다만 연합국이 네. 자 이거는 감정입니다. 지금부터는 4년 동안 각각 수백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어요. 독일한테 어떤 감정? 독일한테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개빡치죠. 영국과 프랑스가 어떤 감정이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프랑스. 프랑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네. 가만히 있다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걸기 시작합니다. 일단 식민지 다 뺏기고요. 네. 일단 독일이 갖고 있었던 식민지는 다 뺏깁니다. 네. 알사스로렌도 네, 가져가게 되고. 근데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독일은 독일 제국이었고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고 오스만 제국이었고 뭐 러시아는 제국이었다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네. 혁명으로 넘어갔지만 이 세 제국이 무너지죠. 네. 그리고 수많은 그 발칸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이 다 쪼개집니다. 네. 민족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네. 쪼개지고 각자의 식민지들을 다 잃게 되고 그 독일 국민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식민지도 잃고 말도 안 되는 그 처우를 받게 된 건데 더 심각한 게 배상금 문제거든요. 네. 이 배상금이 이게 굳이 뭐 몇만 마르크라고 얘기해봐야 감이 안 잡힐 테니까 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일 국민들이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먹고 입지도 않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해가지고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도 갚을까 말까 한 돈. 네. 그래서 히틀러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독일 국민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던 게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랑 영국 같은 경우 프랑스 계속 말려요. 네. 이걸 너도 못 받는 거 알면서 왜 자꾸 이래? 여기까지는 가자. 식민지 가져갔으면 됐지. 이렇게 했는데도 프랑스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 서부전선 이산업단에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으라는 말입니까? 막 이러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럼 계속 하던가. 전쟁하던가. 근데 전장은 정식 전쟁은 미국이 네. 와서 이겼는데 유세는 유세는 프랑스가 갔어. 근데 이거 감정이에요. 그렇죠. 왜 보불 전쟁 때부터 격혀에 쌓여 있는 감정입니다. 니네 그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어. 베르사유 궁에서 외쳤던 그 통일 선언도 그렇고. 그렇죠. 프랑스는 영국도 되게 싫어한다 하지 않았어요 아까? 이게- 독일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축구 경기 하면 프랑스 독일 전도 네. 그렇고 이게 이 역사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일본 관계랑 또 비슷하겠지. 네. 어떨 때는 뭐 영국이랑 적이었다가 100년 가까이 전쟁을 했으니까요. 또. 뭐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독일이랑도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됐다가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1,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 간의 네. 이 사이가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어떤 역사적인 갈등들이 그래서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아무튼 유럽은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독일이 완벽하게 완벽하게 털리게 되는. 근데 정작 우리가 시작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없어요 지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그래서 이원 제국을 포기하게 되고요. 네. 오스트리아 자체만 남아 있게 되고 헝가리 제국은 헝가리만의 나라로 또 네. 그게 조각 다 조각이 나고 각자 취하고 있었던 발칸에서의 점유권을 다 잃게 되는 거죠. 네. 다 잃게 되고 쪼개지고 지금 오스트리아 정도만 이렇게 딱 남아 있게 되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오스트리아는 입장이 웃깁니다. 입장이 그 독일이에요? 이 나라? 뭐예요? 나라의 대부분은 게르만이에요. 독일어 씁니다. 네. 무슨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이 히틀러가 처음에 데리고 가는 2차 세계대전 할 때 데리고 가는 나라도 야,
말도 똑같아. 역사도 같아. 원래 우리나라 같은 나라였고 1차 세계대전 같이 피해 입었잖아. 이때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할 때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만장일치로 합병을 찬성합니다. 무력 합병이 아니었죠. 네. 그런 식의 역사를 걷게 되고 웃긴 건 이탈리아예요. 네. 이탈리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야, 그 승전국이에요, 패전국이에요. 웃기죠. 그것도 시작할 때는 삼국 그 동맹에 있다가 네. 중간에 배신치고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쟁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원래 이탈리아가 차지하고 싶었던 지역이 있어요. 네. 그걸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얻기 위해 전쟁을 한 건데 그거를 승전국인데도 그 지역을 결과적으로 못 얻어내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세대군요, 그냥. 완전히 세대인 거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극우적인 파시스트가 거기를 2차 세대전 일어나기 한 몇 년 전에 혼자 가가지고 점령해 버려요. 그게 무솔리니 등장. 아 무솔리니 이전에 미친놈들이 한 명 있거든요. 등장이 된 게. 네. 이제 거기에서부터 무솔리니가 로마로 행군을 시작하면서 이탈리아 파시즘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 지역이 있는 거고 오스만 제국도 분열을 하게 되고 이제 터키로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거는 1차 대전의 승전국이 일본이 되면서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국으로서 일본이 완벽하게 성장하게 된 지위를 가져게 되는 거고 만주에서의 이권에 어느 정도의 그 실력 행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청일 전쟁을 이겼지만 사실 그 여러 유럽 열강들 때문에 만주에서 이권을 못 갖고 가던 걸 1차 세계대전 승전으로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칭다오 거기도 이제 조차를 자기네들이 받게 되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절대적인 강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이유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아, 네. 예. 2시간에 걸쳐서 1차 세계대전 사실 이것도 한 뭐 100분의 1도 얘기를 못 한 겁니다, 사실.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개요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몰랐던 분들, 잘 몰랐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정리가 좀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전쟁의 참혹함, 이 전쟁이 갖고 있는 허무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사평론가로서 오창석 씨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참호전이 멍청한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전쟁은 멍청한 전쟁인 거예요.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면 이제 멀리서 사실 이제 우리가 북한 ICBM 쏘고 미국이 긴장하는 이유가 북한 본토에서 미국 본토로 뭘 날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국가가 이제 참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처에 가서만 참호가 된 건데 각 국가가 이제 참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총을 한 명씩 쏴야만 죽지만 폭탄 하나 터지면 이제 몇백만씩 죽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 어떤 전쟁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이 전쟁에 대해서 뭔가 낭만화시키고 뭐 전쟁을 통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으니까 전쟁 한번 해가지고 싹 정리하고 다서 다시 리빌딩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 때 열강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아 정리, 야 우리 지금까지 너무 서로 눈치만 봤지 않았나? 우리 한번 1대1로 맞짱 제대로 한번 까가지고 진짜 누가 대장인지 한번 가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걸로 수천만이 죽었죠. 네, 뭐 일진들 서로 뭐 패권 다툼을 힘겨루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난 전쟁이고 그런 전쟁의 어떤 그런 파국의 연장선이 지금까지도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전투고 전쟁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송선미 씨는 어땠어요? 2시간에 걸쳐서 1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부분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다 처음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재밌다는 표현이 좀 민감할 수 있어요. 너무 흥미로웠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시작한 나라가 일단 이렇게 약소국들이었는지 몰랐거든요.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뭐 누가 세르비아 누가 죽어가지고 사건이 커졌고 이게 저는 인구수가 너무 충격적인 게 5년 동안 그럼 1,000만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정확한 집계로 하면 사상자가 한 9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뭐 독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수많은 전염병들 왜냐면 아까 생쥐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그 참호 안에서의
전염병이 만연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아마 다 합쳐서 집계 내면은 수천만이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배웠던 거는 1914, 1918, 1차 세계대전 막 이런 것만 배웠는데 그 내용 안에 이렇게 잔인한 내용 있는지 몰랐어요. 이거는 아마 전쟁의 양상들이 서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 기록은 안 깨질 거예요. 네. 이 사상자의 기록. 그래서 이 전쟁에서 죽은 그러니까 진짜 무슨 핵전쟁이 나가지고 전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는 이상 네. 이 정도의 사상자가 나는 전쟁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2차 세계대전 갈까요? 좀 쉬었다 갈까요? 좀 쉬었다 가시는 게 네. 계속 전쟁 얘기를 하면 또 지칠 지치니까. 것 같아서 다음 주엔 좀 가볍게 저희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좀 하고 네. 나중에 또 다시 저희가 기획을 해서 2차 세계대전 이야기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